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주식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제가 일전에 경기도 이천에 대한민국 장어라고 하는 3,000평 정도 규모의 장어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하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나온 얘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한 달에 1천만 원 순수익 보장한다고 하면 사업을 하실 건가요?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순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했을 때 창업을 하실 건가요? 일단은 그 당시 백화점의 입점에서 수수료 매장을 운영하면서 한때 월 순수익 6천만 원을 버셨던 그 대한민국 장어 사장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순간 정말 제가 이 창업자 입장에서 1천만 원? 1,000만 원이 보장된다? 그러면 굉장히 솔깃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물론 당연히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장님이 처음 장사를 했던 데가 바로 백화점 입점이었어요. 그 당시가 20년 전이었고 20년 전 젊은 나이에 그때 찜닭하고 해물떡집이라고 해가지고 고급스러운 떡볶이가 있습니다. 그게 유행하던 시기라서 한 40평 남짓한 매장에서 한 달 매출 한 2억 정도 찍어버리니까 비싼 수수료, 백화점 수수료 내고 인건비 지불하고 다 이거저거 다 떼도 순수하게 자기가 가져가는 돈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전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40평에서 매출 2억을 낸다는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단가가 높은 것도 아니고 근무 시간을 24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홀 장사로 그 단가로 다 2억을 한다 한 달에. 그러면 하루 매출 600만 원이에요. 40평 찜닭 팔아서. 근데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냥 오픈서부터 마감까지 그냥 하루 종일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대요. 그때 그랬답니다. 장사라는 건 그냥 하면 잘 되는 건 줄 알았다. 그리고 그때의 기억을 결코 좋게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다음서부터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실패를 했던 경험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차라리 첫 장사를 힘들게 알아갔다면 그 뒤에 겪었던 실패로 인한 이런 걸로 크게 데미지를 안 입으셨을 텐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과거에 백화점에 입점해서 성공을 했던 경험으로 다시 자금을 어렵게 마련해서 또다시 백화점 입점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였어요. 그분 말씀이 그렇습니다. 요즘 프랜차이즈 갑질로 떠들썩하는데 프랜차이즈 회사보다 사실 백화점이 가장 갑이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사장님 얘기입니다. 40평 정도를 운영을 하려면 투자금이 한 최소 4억에서 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꼭 줘야 되니까. 입점을 하는데도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한데 입점이 확정되더라도 모든 룰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백화점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자기로서도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다 따라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공사를 하는 것도
백화점 운영 시간에 공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야간 공사만 됐죠. 야간 공사를 하게 되면은 공사 약 기간도 많이 300m 전방에서 또 야간 신호와 작업을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60km 구간 같은 시간인데도 야간 공사 따로 줘야 됩니다. 40만 원 이상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 자체가 일반 공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백화점 기준에 맞는 인테리어와 그런 시설들, 기자재, 가재들 이런 것들은 또 예상 외로 많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오픈을 또 다시 하고 괜찮았죠. 하루 300만 원 정도 팔면 일단 장사가 잘 되는 걸로 봐요. 예전에 5, 6천 팔던 그런 시절만큼은 아니었는데 비싼 수수료 내고 인건비를 다 지불해도 월 1,000만 원 이상은 딱딱 떨어졌어요. 수수료가 그 당시 25%였고 거기에 2.5% 부가세가 붙습니다. 27.5%. 그러면 하루 매출에 하루 매출이 300만 원이면 거의 30일 했을 때 6천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은 6천만 원에 27.5%가 수수료라고 하면 무려 2,500만 원이 발생합니다. 수수료라고 하면은 초보 창업자분들은 일단 뭐번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어떻게 생각할 때 어느 만큼 내준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팔아도 남는 게 없는 게 바로 이 수수료 제도예요. 한 달에 9천 팔아서 40% 정도 한 3,500만 원 식자재 값 주고 음식의 원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식자재 원가가 40% 정도 잡고 25%라고 아까 얘기한 그 수수료 그게 2,500만 원 수수료인데 그리고 그중에서 2천만 원은 인건비 주고 나면 여보세요? 과속 방지턱입니다.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이거저거 다 떼고 나면 아까 얘기했던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네.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1,000만 원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냥 그 생각 얼음은 그 한 팩에 3,000원인데 별도로 말씀하시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 오프라인 매장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연장을 하거나 그 전에라도 보증금이나 권리금을 나중에 받고서 165리터 있습니다. 백화점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냥 다 털고 나가야 돼요. 재계약을 한다면 5년 된 인테리어도 네. 계속 할 수도 없고 백화점 기준에 맞춰서 또 리모델링 공사를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뭐 한 4, 5억 들었다면 리모델링 할 때 한 2억 정도는 또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한 달 순수익으로 그 사장님이 1,000만 원을 가져갔다고 하지만 5년이 되었을 때 털고 나온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면 초기 투자금으로 들어갔던 5억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투자를 안 하고 그냥 장사를 안 하고 그냥 5억을 5년 60개월 동안 그냥 까먹고 살아도 될 거를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하면서 5년 뒤에 그 투자했던 5억을 그냥 날려버린 셈이죠. 1,000만 원 순수익 중에서 거기서 아껴가지고 500만 원씩 저금을 해도 5년이면 3억 정도밖에 안 모이는 돈인데 결국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한 건지 그때 그 사장님께서 느끼셨을 만한 그런 허탈감 말로 표현을 못하겠죠. 결과적으로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수익이 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장사가 잘 안 되면서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자체적으로 행사도 하고 싶었지만 백화점 법규로 인해서 그 흔한 문 앞에 배너 한 장 세우는 것도 불가능했죠. 그래서 결국 그냥 다 털고 나오게 됩니다.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장어 사장님 이야기는 제가 창필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영상에 등장하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제 이야기를 편하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동안 공평하게 다녔던 일들을 담아서 여러분들은 저를 본보기 삼아 성공으로 직진하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머리로는 도무지 답이 안 나오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담을 해줄 여기나 선배, 주변에 아무도 없다. 아주 기초적인 거 정말 어렵게도 어렸을 때 저는 장사를 시작했고 최소 5천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궁금했습니다.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죠. 돈이 있었던 경우와 돈을 모은 경우죠. 되게 쉽죠. 저는 부모님이 도와줄 형편이 안 되었으니까 당연히 저축을 해서 모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모아서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월급으로 언제 50만 원을 모을지 여보세요? 빨리 하고 싶으니까 저축은 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느낌이었죠. 다른 방법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이런 전화번호 어떻게 알고 전화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이런 전화 불법인 거 아시죠? 빌딩 건물주에게 물어보고 은행에서 우연히 동의받지 않고 이런 전화 하시는 거 불법인 거 아시죠? 생생한 게 여행용 가방 2개에다가 만원권을 가득 채워서 저금하러 오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 지금 광고 전화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벌어서 마케팅은 마케팅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또 돈 버는 강의도 옆에 들러 다녔죠. 기타 등등 많은데 예, 이런 전화 다음부터는 하지 마세요. 자, 이분은
이분은 인터넷으로 어떻게 5천만 원을 벌었나? 바로 제휴 마케팅입니다. 그 중에서도 웹하드입니다. 다들 아시죠? 영화나 드라마 돈 내고 다운받는 사이트인데 이 웹하드 사이트를 마케터가 홍보하고 다니면 링크를 타고 회원이 가입할 때마다 1,300원 정도씩 버는 건데 이걸 웹하드 마케팅이라고 해요. 이분은 이걸 이렇게 해서 1,300원씩 무려 한 달에 5천만 원을 법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실제 이걸로 하루 100만 원까지 버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 당시 월 5천만 원, 고수 중에 고수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이분이 했던 방법은 웹문서 마케팅이라고 해서 네이버에 어떤 검색어를 치면 블로그 탭이 나오기도 하지만 마우스를 이렇게 쭉 내려보면 웹문서 탭이 나오죠. 거기에 노출되게 하는 방식이었어요. 이분은 상위에 노출되는 방법을 연구해서 방법을 찾아냈고 개발자에게 의뢰를 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침에 한두 시간 정도 세팅을 하고 나면 나머지는 프로그램이 알아서 계속 돌아갑니다. 이분은 컴퓨터를 잘하는 분이 아니에요. 나이도 50이 넘었었고 워드도 잘 못 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월 5천만 원을 번 겁니다. 제가 이분의 방법을 배웠죠. 버금 200만 원을 내고 말이죠. 프로그램 리스트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한 600만 원 정도 벌고 그만두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저에게 안 가르쳐준 건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분 대신 공부할 수 있을 때 알기 때문에 빠진 건 없었어요. 제한 속도 시간이 흘러서 50km 생각을 해보니까 프로그램이나 다른 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저라는 사람의 문제인 걸 알게 됐습니다. 약 300m 전방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다들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부자가 될까요? 사실 부모님이 돈이 많으면 됩니다. 아니면 연예인을 하든가 운동선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타고난 사람들 이야기예요. 로또 빼고 저 같은 일반인이 부자가 되는 방법, 사업이나 재테크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테크보다는 사업을 하겠죠. 사업을 잘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보는 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이런 책을 보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존의 CEO 베조스는 프린스턴 대학교, 잠시 좋은 후 학교였고요. 신호와 빌 과속에 게이츠, 주의하십시오. 하버드,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하버드, 구글 세르게이, 스탠포드 대학교 출신입니다. 아닌 사람도 있지만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보다시피 대부분 원래 머리가 좋습니다. 참고로 스티브 잡스는 가난해서 좋은 학교에 못 갔죠. 결국 사업도 재능이 돼요.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배울 점은 별로 없어요. 저 같은 일반인들이 사업을 해서 자기 힘만으로 부자가 될 수 없을까요? 사실 알고 보니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극적인 내용이 없어서 책이나 뉴스. 안녕하세요, 언더독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타트업이나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만들었지만 일반 분들도 도움이 되도록 보시길 바랍니다. 한 학생의 한 권의 노트에서 퍼진 이야기입니다. 이 노트의 내용은 피터 틸이라는 사람의 강의를 정리한 것으로 블레이크 베스터스라는 학생이 이 강의를 꼼꼼히 기록했고 그 노트가 인기를 얻어 학교 밖까지 퍼지게 된 거죠. 결국 피터 틸은 블레이크 베스터스라는 학생과 함께 그 노트를 수정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으로 엮었고 그렇게 해서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이 탄생했습니다. 이분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피터 틸은 페이팔의 창립자이며 벤처 투자자입니다. 손정희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국에 알려진 벤처만 해도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링크드인, 옐프 등이고 그 외에 수백 개의 벤처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피터 틸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스타트업과 비즈니스 관련 강의를 하며 학생들이 학교의 전공이 정해주는 진로를 넘어서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더 넓은 미래를 볼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비즈니스를 넘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해줍니다. 스탠포드 학생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감사하며 중요한 3가지 원칙을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0에서 1로 만약에 타자기가 있는데 이 타자기를 보고 100개의 타자기를 만들거나 조금 더 개선해서 만들면 돈을 벌게 됩니다. 이 발전은 1에서 n으로 진보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새로운 타자기, 즉 컴퓨터를 만들어서 판다면 그 발전은 0에서 1로 진보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크게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것을 해야 됩니다. 0에서 1로 진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수직적 진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조금 개선하거나 똑같이 카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1에서 n으로 진보한 것입니다. 이것을 수평적 진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것 그리고 새로운 것과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공했다 해도 그렇게 큰 성공은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지속적인 수익을 가져다 준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모든 순간은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누구도 컴퓨터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제2의 빌 게이츠가 될 수 없고 검색 엔진을 만들어서 제2의 레리 페이지나 세르게이 브린이 될 수 없으며 또다시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제2의 마크 저커버그가 될 수도 없습니다. 이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작 이들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0에서 1로 진보했기 때문에 크게 성공한 것이고 이것을 똑같이 따라한다면 1에서 n으로 진보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원칙,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미국을 대표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경쟁이라는 것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처럼 가난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경쟁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뼛속 깊이 새겨져 있고 경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경쟁에 싸워 이기는 것을 숭고한 것처럼 인식되기까지 합니다. 학생들에게 교육 시스템은 경쟁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반영하면서도 부추기기까지 합니다. 성적이라는 게 각 학생의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성적을 받은 학생은 지위와 자격을 얻게 되죠. 학생의 재능이나 의사와는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과목을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죠. 그 결과 책상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맞지 않는 학생들은 열등감까지 느끼게 되고 시험이나 과제와 같은 전형적인 측정 방식으로 인해서 뛰어난 학생들은 인위적으로 구성된 현실을 기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끼워 맞추게 됩니다. 더 좋은 차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고 더 좋은 집으로 비교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으면 만족하게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경쟁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 결과 경쟁 속에 갇혀버리고 경쟁을 하면 할수록 얻는 것은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의 중요한 목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교육체계 예, 거기 뭐 치킨류도 있나요? 경쟁은 독약과도 같습니다. 그 뭐 햄버거류도 있죠. 자본주의는 자본의 예, 축적을 전제로 어떤 거에 주로 많이 나가요? 경쟁하에서는 경쟁을 통해 이윤이 저하되기 아,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거 포장 하나 해놓으실래요? 제가 지금 찾으러 갈게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분 후에 알겠습니다. 매년 수천억 달러의 매출을 올립니다. 여보세요? 2012년도 기준 여보세요? 평균 현도 요금이 178달러였을 때 항공사들이 승객 1인당 벌어들인 수익은 겨우 0.3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예, 방금 전화했는 사람인데 그게 햄버거만 있는 건가요? 같은 해인 2012년에 아, 그게 뭐 세트나 이런 게 없나요?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세트는 뭐가 추가되는 거죠? 이익이었습니다. 항공사가 1,6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지만 이익률로 아, 따지자면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햄버거 2개 하고요. 그러니까 세트 하나, 햄버거만 하나 이렇게 좀 주실래요? 구글은 경쟁자가 네. 게다가 구글은 여러 분야의 사업을 하는데 각각의 사업은 대부분 시장을 개별적으로 지배하는 입장이라서 경쟁하지 않고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구글의 현재 가치는 미국의 모든 항공사의 가치를 합친 것보다 3배나 큰 이유입니다. 구글은 전 세계 검색 엔진 시장에서 대부분 독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검색하면 당연히 구글을 떠올립니다. 검색 엔진 분야에서 마땅한 경쟁사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큰 성공을 원한다면 독점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여러분 외에 다른 대안이 없게끔 말이죠. 세 번째 원칙, 작게 시작해서 독점화하라.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을 여보세요? 그의 비전은 온라인 소매점을 모두 먹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 여기 지금 가창에 택배 보내러 지금 왔는데 혹시 어떤 업무 때문에 그러시죠? 처음 아마존은 작은 시장에 집중했고 책을 찾는 완벽해요. 사람들을 위한 쇼핑몰이었죠. 기존의 서점들은 잘 팔리는 책들을 위주로 가져다 예, 뭐 한 놓기 때문에 15분 정도 원하는 걸릴 책이 것 없을 경우가 있을 수밖에 같은데요. 없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저희가 암벽화를 판매는 하는데 또한 다양한 사이즈가 시민들과 있지는 않거든요. 출판사들에게는 손실로 다가옵니다. 아마존은 온라인 서점을 함으로써 다양한 그 보통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한두 족씩 이렇게 있기는 한데 암벽화는 많이 회전되는 제품이 아니라서 전 사이즈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65를 신으신다면 60, 65, 70을 주문하셨다가 하나 구입해 가시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매를 하거든요. 처음부터 피터 틸은 큰 시장을 노리지 않았습니다.
이베이에서 매출이 높은 파워셀러들을 위주로 공략했습니다. 샘플류로 있습니다. 트랑고 제품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제품이 필요한 몇천 명의 사람들에게 집중한 것입니다. 네. 고객들이 구매할 때 페이팔을 통하여 송금하도록 유도했고 파워셀러 판매자들은 쉽게 돈을 받았습니다. 페이팔은 이베이의 작은 시장을 지배하면서 천천히 대중들에게 온라인 지불을 이해시키고 그 이후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 회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즈니스에서 큰 성공을 하고 싶다면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틈새 시장을 집중해야 합니다. 경쟁이 없거나 적은 곳에서 문제들을 해결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천천히 비즈니스를 확장하여 시장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다른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힐지도 모르는 큰 연못의 작은 물고기가 되는 대신 작은 연못으로 가서 큰 물고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 요약, 구체적인 단어로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가치를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공식을 따라해서가 아닙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보세요? 네. 예, 가창에 여기 뭐 경동 택배 보내러 왔는데, 예. 예, 그 시간 되시면은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사업 아이템이 성공할지 네. 경험해 볼 수도 있고 사업 하고 싶은데 아이템이 없는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전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는 채널이 아니에요. 이런 건 다른 채널에서 많이 하니까 찾아보시고 전 개념과 본질에 대해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본론만 말씀드리자면 불편함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불편함을 대신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그때 당시 눈앞에 붙어있는 음식점의 전단지나 스티커 중에서 골라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메뉴가 뭐가 있는지 알아보려면 인터넷을 다 찾아봐야 되는데 그 불편함을 제거해준 게 근처 음식점들을 모아 책자로 배포하는 것이죠. 근데 웃긴 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려고 할 때는 전단지가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때는 꼭 눈앞에 전단지가 안 붙어 있더라고요. 이 불편함을 제거해줄 때 바로 요기요나 배달통이겠죠. 이렇게 사용자의 불편함을 제거해주는 사업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업이라고 해도 생활 속 불편함을 제거해주는 사업을 하면 망할 확률이 적습니다. 꼭 필요한 거니까요. 이걸 글자 그대로 실천한 게 바로 해주세요 라는 사업이죠. 바퀴벌레를 대신 잡아주기도 하고 추운 날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다 주기도 하는 일종의 생활 심부름 센터 같은 거예요. 이 업체도 강남에서 오토바이 2대로 시작하는 걸 봤었는데 지금은 오토바이가 셀 수 없이 많아요. 걸어다니는 불편함을 제거해준 게 자동차, 서핑고에서 얼음을 꺼내 먹지 않게 해준 게 냉장고, 추운 겨울날 새벽에 옷을 사러 가는 귀찮음을 없애준 게 요강, 내가 조리해서 만들어 먹지 않게 해준 게 음식점이고 놀러가서 텐트를 치지 않게 해준 게 펜션이고 대형 빨래랑 다리미질은 세탁소, 밤늦게 가도 간식이 있는 편의점. 세상에 잘 나가는 대부분의 사업은 어떤 불편함을 제거한 것이라는 기준에 들어맞습니다. 물론 대기업은 큰 자본으로 사람들의 욕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패션 아이템도 포함되죠. 이 영상은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 정반대로 이런 게 있으면 참 편리하겠다 라고 접근을 하다 보면 편리함을 위해서 뭔가 불편함을 더 추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용화되지 않은 발명품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하철에 앉아서 머리가 잘 때 좌우로 왔다 갔다 끔뻑끔뻑 하는 걸 잡아주기 위해서 뚫어뻥 같은 걸 갖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생겨요. 이런 사업 아이템을 쓰고 나면 사용자들은 편하기는 한데 똑같은 불편함이지만 중요도가 다른 것이죠. 이걸 기꺼이 돈을 내고 하겠냐 라는 것은 얼마나 불편한지에 따라 틀리죠. 그러니까 불편함을 제거하는 걸 찾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구체적이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제 개념이 좀 잡히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 아이템이 괜찮은지 점검하실 때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이건 어떤 불편함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아이템이다 라는 식으로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이 떠오르면 확실한 아이템입니다. 여기서 또 팁을 드리자면 인터넷으로 모아주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음식점을 모아두고 유머 사이트를 모아주고 뉴스를 모아주고 정보를 모아주고 뭐 기타 등등 모아주는 것도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편함을 제거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불편함을 어떻게 찾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많은 분야를 경험해보고 책도 보고 해외 사이트를 뒤져서 정보를 찾아야 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맞는 말이지만 제 기준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불편한 것은 한쪽 분야를 깊게 파고들었을 때 찾게 됩니다. 마케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스타, 페이스북, 트위터 등등 SNS에 같은 내용을 올리려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푸슈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글 하나를 올리면 모든 SNS에 게시글이 동시에 쫙 올라갑니다. 이걸 만든 분은 개발자가 아니라 마케팅을 하다가 자기가 불편해서 이걸 개발한 경우예요. 진짜 필요한 불편함을 찾으려면 한 분야를 깊게 파고들어서 불편함을 경험해봐야 돼요. 이걸 개발자가 만들었다면 개발자 입장에서 필요할 것만 같은 기능을 덕지덕지 붙여놓아요. 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사람을 만들다 보니 정말로 필요한 기능을 붙여넣게 되는 거죠. A라는 사업도 불편한 점을 제거한 사업이고 B도 불편한 점을 제거한 사업인데 왜 이거는 안 되냐 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건 바로 시장 크기의 차이인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불편한 게 맞냐라는 거예요. 생소한 경험을 할 때는 모든 게 불편해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불편하고 왜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상태에서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이미 기존에 있다거나 그 정도 불편함은 사람들이 감수를 하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일을 조금 경험해보고 우리가 너무 천재인가 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들은 찾아보면 이미 다 망해서 사라져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직장인 분들이나 학생들에게는 그게 뭐가 되었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학생으로서 공부도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정말 필요한 게 떠올라요. 타이머라든지 독서대라든지 기존에 독서대가 있는데 뭐가 불편한지 직접 해봐야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파고들면 이 업계는 이런 게 불편하다 라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애기도 열심히 키워보세요. 그러면 애기 엄마들이 뭐가 불편한지 찾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편할 것 같은 게 아니라 불편해하는 것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해외에 있는데 한국에 없는 제품들을 가져다 팔면은 잘 될까요?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취미생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떠오를 거예요. 4시간이란 책의 저자 팀 페리스의 책을 보면 도모의 잡지를 보고 광고하는 상품을 보고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잡지에다가 내다 팔면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불편함을 제거하란 말로 설명이 됩니다. 취미생활에 푹 빠져서 한참을 즐기다 보면 취미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장비들을 사용할 것이고 현재 나와 있는 제품들에서 개선할 점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좀 불편하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좋은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거죠. 어느 방송을 한번 보니까 캠핑 좋아하는 부부가 캠핑을 가서 더러워진 텐트가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가방 안에다 넣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곰팡이가 쓸게 되니까요. 그리고 텐트가 커서 집에서 빨래를 하기도 힘들었고요. 텐트를 청소해주는 업체가 없어서 자기네가 직접 텐트 세탁 업체를 차렸다고 합니다. 캠핑이 트렌드라는 말은 책에서 읽고서는 알아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텐트 세탁 업체를 차린다는 것은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생각을 해낼 수 없는 아이디어입니다. 돈은 벌고 싶은데 좋아하는 게 없다. 혹은 취미생활에 관심이 없다. 라고 한다면 유튜브라도 하세요. 책을 리뷰하는 유튜버들은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책을 요약해주고 광고비를 받는 것이고 이 영상 저 영상 찾아다니면서 보지 않게끔 영상 하나로 깔끔하게 모아주면 불편함을 제거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유튜브 소재가 찾기가 쉬워집니다. 오늘의 영상 요약. 박미선의 남편 개그맨 이봉원은 한 방송에서 자기는 남들이 하지 말란 사업만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남들이 보지 못한 가지 않은 새로운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남들이 하건 안 하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은 새로운 시장 그리고 필요할 것만 같은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점은 중요한 불편함을 제거하거나 대신 해주어야지 과감히 돈을 내고 사용합니다. 그럼 쉽지. 대화면 더 큰 세상을 열다.
응? 예, 아까 주문했는 사람인데요. 그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요. 내려와 버렸네. 올라가야 되겠네. 대자연 맨션 1차 건너편요. 그러면은 저 가창 가는 방향 오른쪽 편이네요. 알겠어요. 전방에 사고 나발 주의구